자, 경제론 세 번째 암기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탄력성이죠. 자, 탄력성은 항상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도대체 그 네 가지가 무엇이옵니까? 이제 이게 암기 코드죠. 자, 들어갑니다. 일단 수요는요, 탄력적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비탄력적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이 탄력성을 결정합니까? 이게 탄력성 결정 요인이죠. 그런데 탄력성 결정 요인은 항상 시험에 요 놈을 기억해야죠. 수요가 보다 탄력적인 상황이다. 이 말은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두 가지죠. 항상 대체재가 많을수록 또는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그런데 최근에는 요 밑에 있는 요 세 가지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암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대체재는 언제 많아집니까? 그러면 우리 암기 코드가 시장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시장의 개수가 늘어나면 시장 안에 있는 대체재도 늘어난다 했어요. 시장의 개수가 늘어나면 시장 안에 대체재가 있는 거니까 대체재 개수도 늘어난다. 그래서 언제 대체재가 많아지나요? 그러면 시장을 쪼갤수록, 시장을 세분하면 시장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을 세분한다는 건 시장의 분류 범위를 좁게 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시장을 좁게 할수록.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의 용도 변경이 용이해요.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이 용이하다. 그러면 이 재화는 주거용과 상업용 시장에 모두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개수가 또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보다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언제 대체재가 많아집니까? 그러면 시장을 쪼갤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용도 변경이 용이할수록 시장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대체재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암기. 그 다음에 자, 공급이 보다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언제 공급이 보다 탄력적입니까는 언제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언제 많아지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얘는 암기 코드가 생산의 유불리로 따지죠. 그래서 생산에 유리한 환경이 오면 공급량의 변화는 확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측정기간, 즉 측정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량의 변화는 늘어나죠. 자, 그래서 밑에를 봤더니 전부 다 밑에는 뭘로 찾아내나요? 생산의 유불리로 따져요.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건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간이죠. 물건 하나를 만들 때 기간이 짧아요. 5초면 하나씩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5초마다 하나씩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 따라서 탄력적이고, 생산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감소합니다. 땡큐, 생산의 유리, 탄력.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은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용도 변화를 통해서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쉬워요. 그러면 땡큐, 생산의 유리, 탄력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기출지문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바로 이 어느 주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자, 대체재가 많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인 거죠. 근데 언제 대체재는 많아집니까? 그러면 시장을 쪼갤수록, 분류 범위를 좁게 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항상 탄력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측정기간. 여기서 말하는 이 측정기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를 측정하잖아요. 소비량의 변화.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를 하루 동안에 측정했느냐, 1년 동안 측정했느냐,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의 변화는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먹은 소비량보다 1년 전체 먹은 소비량의 변화가 큰 것이죠. 그래서 A는 학계론에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항상 수요든 공급이든 장기, 그런데 그냥 장기면 안 돼요.
이제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장기라면 항상 탄력이라고 돼야 돼요. 단기라고 나오면 비탄력이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그러면 생산의 유불리로 따지죠. 그래서 생산의 유불리로 2번부터 물건 하나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오, 불리해졌네요. 노 땡큐죠. 생산의 분리, 그러니까 비탄력.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요. 아우, 노 땡큐죠. 생산의 분리, 그러면 비탄력.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됐어요. 아유, 분리, 비탄력이죠. 비탄력. 그리고 항상 측정 기간은 진리가 장기의 탄력인 것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밑에. 자,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 항상 공급이든 수요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수요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공급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자, 양의 변화가 탄력성은 항상 클수록, 즉 탄력적일수록이죠. 탄력성의 수치가 클수록 또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보다 완만해집니다. 자,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의 형태를 갖습니다. 요거 하나. 탄력적일수록 항상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 것이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 되옵니다. 일단 논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이죠. 응용. 자, 첫 번째가 기업은요. 기업은 가격을 인하하거나 또는 인상을 통해서 매출액을 늘립니다. 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논점이, 자, 기업이나 임대사업자는 가격이나 임대료를 인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인상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항상 소비자가 탄력적, 그러면 똑똑한 소비자, 이렇게 암기했죠. 소비자가 똑똑하면 인하, 낮춰줘야 되고요. 소비자가 안 똑똑, 이게 비탄력이죠. 비니까 안 똑똑하죠. 안 똑똑한 소비자라면 가격을 올려서 덤탱이를 씌웁니다. 똑똑하면 내려주고 안 똑똑하면 올려받습니다. 이게 암기 코드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사람들이 다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올립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적용합니까? 그러면 요게 보여야 돼요. 1, 2, 3, 4번을 보면 요게 보여야 돼요. 임대수입. 그리고 뭘 물어보냐? 임대수입이 늡니까? 줍니까? 요걸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임대수익이나 매출액이 느는 상황은 딱 두 가지예요. 똑똑할 때 낮춰주고 안 똑똑할 때 덤텅이를 씌워서 올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거죠. 탄력이면 똑똑. 그러면 낮춰줘야죠. 궁합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은 늘어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비탄력이면 안 똑똑. 그러면 임대료를 올려서 덤탱이를 씌워야죠. 안 똑똑하면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궁합이 맞죠? 그러면 무조건 임대 수입 매출액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은 똑똑해요. 그러면 낮춰줘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궁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매출을 임대 수입은 준다고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 그러면 올려야죠. 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려야죠. 그런데 하락한다고 돼 있으니까 궁합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임대 수입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의 암기 코드는 탄력적인 똑똑한 소비자에게는 낮춰주는 게 궁합이에요. 그러면 임대 수익이 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똑똑한 소비자라면 올려서 가격을 올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궁합이 맞아요.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 제목을 잘 보세요. 매출액 증가를 위한 기업이 가격 전략. 가격을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의 전략. 또는 임대 수입 증가를 위한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전략. 임대료를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예요. 이 극단성과 탄력성인 균형의 변화는 요놈이 중요해요. 요놈이 균형의 변화. 우리가 균형의 변화 문제라 그러면 어떤 게 균형의 변화 문제일까요? 딱 요게 떠올라야죠. 수업 중에도 제가 항상 이렇게 사자를 보였죠. 균형의 변화는 네 가지 규칙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지 규칙으로. 그래서 기출지문을 보면 자, 일단 요 앞에를 보지 마요. 요 앞에를 보지 말고 요 뒷문장을 보면 요런 걸 균형의 변화라고 그래요. 수요가 증가했을 때 여기는 균형자가 빠져 있지만 균형 가격을 의미해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가지 규칙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은 바로 요거죠. 9번. 요게 네 가지 규칙의 어떤 걸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은요.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이런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곡선의 이동을 통한 균형의 변화예요. 정상적인 시장. 그런데 얘는 항상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요.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즉 복잡한데 자, 뒷문장을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인데 앞에 극단적인 탄력성을 앞에 꼭 주는 게 이게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예요. 그럼 뭘 암기해야 되냐? 이 극단적인 탄력성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암기했죠. 완전 탄력이라고 나오면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균형 가격 두 글자짜리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 되고 완전 비탄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 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가격이 불변인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완전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래량이 불변인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그런데 출제자가 앞에다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가격이 두 글자니까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비정상적인 시장을 지금 제시하면서 균형의 변화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제가 말을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극단적인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장을 전제로 뭘 해보라는 거예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균형의 변화를 맞춰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비정상적인 시장인지를 봐야 되는데 완전 탄력이니까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니까 거래량이 불변인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불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은 항상 가격이 불변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불변이라고 되어 있고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이 불변이니까 거래량이 불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은 우리가 암기하는 네 가지 규칙에 예외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불변,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이 불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라고 시작하면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라고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탄력? 두 글자?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구나.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이고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암기한 대로 그렇죠. 네 가지 규칙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는 늘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나오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구나. 완전 비탄력은 거래량이 불변이 시장인데 일단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수요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말이 좀 되죠.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격은 변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불변 찾아주고 공급이 늘면 거래량은 늘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 그러면 거래량은 불변이다. 찾아야 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자 가격 변화의 폭 더더려요. 가격 변화의 폭. 이 가격 변화의 폭은 항상 가운데를 읽는다 했어요. 가운데를 읽고 가운데가 탔으면 덜이죠. 덜. 아이고 헷갈리네. 가운데가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예요. 자, 얘는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일단 그래프를 해석하기 전에 암기 코드부터 먼저 하자 이런 말이에요. 항상 얘는 가격 변화를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가 더 이루어지느냐 덜 이루어지냐. 그러면 암기 코드는 이래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승합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런데 가운데를 봤더니 자 가격은요. 가격은 항상 수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짝꿍이 있죠. 공급이에요. 공급이 짝꿍이에요. 자, 짝꿍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탔으니까 덜 상승한다. 또는 보다 적게 상승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해석을 해보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근데 여기에 논점은 요 가운데가 있는 거야. 자, 가격은 항상 공급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짝꿍인 수요랑 같이 만드는데 수요가 비탄력,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더 또는 보다 많이 변합니다. 이렇게 2단계로 찾아줘야 돼요.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런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짝꿍인 공급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은 더 변할 수도 있고 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그림이 바로 이놈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해석해 보죠. 자, 크게 한번 확대가 될까요? 이렇게 지금 최초에 수요 곡선이 있고 최초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공급 곡선 이렇게. 자, 이때 수요가 늘어요. 수요가 지금 딱 이 수요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 일단 가격은 상승한단 말이에요. 가격은. 그런데 항상 공급이 이렇게만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 완만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그러면 짝꿍이 이렇게 가파른 경우랑 짝꿍이 완만한 경우에 가격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니? 그러면 항상 짝꿍이 가파르면 가격은 더 심하게 변하는 거예요. 짝꿍이 완만하면 가격은 살짝 변하고 그 이유는 이거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잘 안 보이죠. 자, 가격을 만드는 짝꿍이 이렇게 완만하게 있으면 가격은 위아래의 변화니까 살짝밖에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짝꿍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위아래의 변화니까 가격의 변화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짝꿍이 완만하면 위아래의 가격 변화는 적어지는 거고 짝꿍이 이렇게 가파르게 있으면 위아래의 가격 변화는 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을 때 잘 읽어줘야 돼요. 자, 일단 밑줄부터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런데 자, 가격을 같이 만드는 짝꿍이 탄력적으로 완만해요.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위아래로 따지는 거니까 가격의 변화는 그렇죠.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덜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타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하락. 그런데 같이
가격을 만드는 짝꿍이 대단히 이렇게 가파른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아래의 변화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격은 더 또는 보다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유, 근데 괜히 기본 강의도 아닌데 이런 거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본다. 암기코드. 가운데를 본단 말이에요. 항상 가운데를. 그래서 가운데가 탔으면 항상 덜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고, 가운데가 안 탔으면 더 먹습니다. 딱 이렇게 찾죠. 그러면 3번도 보세요. 수요가 감소하면 뒤에 가격은 하락한다고 돼야죠. 가격은 하락합니다.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탔어. 그러면 덜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런데 가운데를 봤더니 안 탔다고 되어 있으니까 더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래량은 지금 보지 않는다. 이건 제가 심화에 따로 또 암기 코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는요, 항상 가운데인 짝꿍이 탔으면 덜 변하고 안 탔으면 더 변합니다. 이게 암기 코드죠. 여기까지. 확실히 탄력성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쉬운 주제들 이제 하나씩 10분이면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암기 코드가 올라가겠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